자, 3,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텍스트가 하나 있죠. 이번 해설 시간에서는요, 단순한 고대 서사시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적 성취로 꼽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아주 뼛속까지 해체해볼 겁니다.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 뻔한 영웅담으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인간의 본질, 상실, 그리고 구원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진짜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로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이 위대한 항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이정표를 쭉 한번 보시죠. 먼저 베일에 쌓인 원작자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고요. 이어서 10년에 걸친 험난한 귀한 스토리,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를 이끄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분석해볼 겁니다. 그 다음엔 환대와 시험이라는 도덕적 철학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고전이 남긴 불멸의 유산까지 빠르면서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죠.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미스터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듣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조차도 그를 신의 영감을 받은 맹인 천재 시인이라고 엄청 낭만화하곤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호메로스가 어둑한 방에 홀로 앉아 양피지의 기펜으로 글을 써내려간 그런 단 한 명의 작가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무언가였을까요? 이게 바로 문학사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아주 매혹적인 호메로스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는 구비문학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서사시는 문자가 발명돼서 책으로 기록되기 진짜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라프소드라고 불리는 떠돌이 음유 시인들이 그리스 전역을 누볐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타오르는 모닥불 앞이나 웅장한 궁전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수풀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 사이를 거닐면서 수금소리에 맞춰 거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겁니다. 오직 머릿속의 기억력과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그 방대한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공연했던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해온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전통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밀먼 페리와 엘버트 로드라는 두 학자가 이 고대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직접 유고슬라비아로 떠납니다. 그를 모르는 현대의 음유 시인들을 직접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와, 근데 이 연구가 정말 문학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를 모르는 가수가 어떻게 1만 2천 행이 넘는 그 방대한 시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낼 수 있었는지 드디어 밝혀낸 거예요.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잔다눔 육보격이라는 아주 엄격한 리듬, 그리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같이 정형화된 문구들을 레고 블록처럼 결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암기 꿀팁이 아니에요. 관객을 그야말로 최면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음악적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작가 호메로스는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위대한 구비 전통 그 자체이자 수많은 시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합창단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작가의 비밀은 어느 정도 풀었으니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실제 줄거리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벌어지는 10년 동안의 아찔하고도 스릴 넘치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서사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이야기는 우리를 단숨에 절망의 한가운데로 확 던져버립니다. 라틴어로 인메디아스 레스, 즉 사건의 한가운데서 시작한다는 이 기법, 정말 충격적일 만큼 극적이죠. 오디세우스가 배를 띄우고 멋지게 출항하는 장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시점, 완전히 피폐해진 고향 이타카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남편을 잃은 아내 페넬로페는 폭력적인 구원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왕국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고,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무력하게 고통받고 있죠. 영웅의 얼굴을 보기 전에 우리는 영웅이 미치도록 절실히 필요한 그 절망적인 세계를 먼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시간을 실제 연대기로 쫙 재구성해보면요, 오디세우스가 겪은 10년이 얼마나 뼈아픈 시간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트로이를 떠난 첫 해에 끔찍한 방랑을 겪고 무려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매혹적인 요정 칼립소의 섬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칼립소가 영원한 생명, 불멸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매일 바닷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엉엉 웁니다. 의미 없이 불멸하는 신이 되기보다는 기꺼이 늙고 언젠가 죽어가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아내와의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10년 차가 되어서야 파이아 캐스인들에게 구조가 되고
마침내 낡은 망토를 두른 거지로 싹 변장한 채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으로 아슬아슬하게 숨어 들어갑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회상하는 모험들을 한번 볼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의 대결, 부하들을 몽땅 돼지로 만들어버린 마녀 키르케, 달콤한 노래로 선원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세이렌의 유혹까지. 근데 이거 단순한 판타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괴물들은 우리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깊은 두려움과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완벽한 은유예요. 탐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짐승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파멸할 것인가. 심지어 오디세우스는 산자의 몸으로 그 서늘하고 끔찍한 저승까지 내려가서 죽은 영웅들의 허무함을 직접 마주하잖아요. 그는 칼이나 창 같은 무력이 아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공포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인간 특유의 인내심과 비상한 지혜로 이 끔찍한 은유들을 하나하나 베어 넘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 거대한 서사시를 진짜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방금 말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운명과 맞서 싸우는 아주 깊고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이죠. 세 번째 섹션에서 이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서사시가 복잡한 인물들의 심리를 어떻게 팽팽하게 엮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처럼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에요. 그의 본질은 그리스어로 메티스, 즉 교활하고 날카로운 지성에 있습니다. 끝없이 고뇌하고 때는 좀 비열하다 싶을 정도로 속임수를 쓰지만 결국 그 비상한 지성으로 위기를 돌파해내는 엄청나게 입체적인 영웅이죠. 한편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거대한 영웅인 아버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나약한 소년이 어떻게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아주 눈물겨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약한 인간들의 운명 뒤에는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는 이성의 수호자 아테나 여신과 거친 자연의 맹목적인 폭력을 상징하는 포세이돈의 잔혹한 분노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숨막히는 긴장감은 당대 다른 영웅들의 최후와 딱 비교해볼 때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트로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왕 아시죠? 영광스럽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 목욕탕에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손에 끔찍하게 난도질당해 죽잖아요. 이 핏빛 비극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앞날에 들이운 가장 어둡고 섬뜩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이런 파국을 피하고 기어이 온전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직 아내 페넬로페의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찬란한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어버리는 그 유명한 눈부신 지략으로 무려 3년이 넘도록 108명의 구원자들을 농락했습니다. 남편이 활로 적과 싸울 때 아내는 배틀을 무기 삼아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와 지성적인 면에서 완벽히 동등한 파트너였고 솔직히 그녀가 없었다면 이 서사시는 결코 절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이런 맹렬한 투쟁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이제 텍스트 깊숙이 뿌리내린 심오한 철학적 주제 그리고 도덕적 교훈들을 해부해보는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서사시를 꿰뚫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슬픈 낯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대 그리스어 노스토스입니다. 이거 절대 단순한 물리적인 귀환이나 집에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무수한 상실을 겪은 한 인간이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성을 되찾고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정말 고통스럽고 치열한 영적 여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향수병을 뜻할 때 쓰는 노스탈지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노스토스와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잃어버린 집을 되찾기 위한 그 처절한 투쟁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근원적인 고통이자 또 구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거칠고 위험한 세상에서 노스토스를 완성하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표에 나오는 크세니아, 즉 낯선 이방인에 대한 손님 환대의 법칙입니다. 공포와 야만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크세니아는 인간을 짐승과 구분짓는 아주 최소한의 생존 기제였어요. 파이아 캐스인들을 보세요. 이름 모를 조난자에게 풍성한 음식도 주고 귀한 선물도 내어주면서 문명인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죠. 반면에 손님을 바위에 패대기 쳐서 잡아먹어버린 키컬롭스나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영웅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동굴에 7년이나 가둬버린 요정 칼립소는 어떨까요? 이들은 문명을 파괴하는 야만과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이것이 고대인들에게 그 사람과 사회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신성한 잣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 드디어 고향에 돌아온 영웅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업입니다. 슬라이드의 단계들을 한번 보시죠. 전쟁, 배신, 그리고 수많은 괴물들의 환영에 시달린 인물들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극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낯선 자의 진실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주저하고 날카롭고 잔인할 정도의 질문으로 서로를 막 찌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벽한 증거가 딱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이 지독하게 차갑고도 치밀한 확인의 과정, 이건 사실 상실에 대한 인간의 뼈저린 두려움이자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처절한 방어기제이자 치유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숭고한 시험의 궁극적인 클라이맥스는 마침내 남편과 마주선 아내 페넬로페가 완성해냅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 거지 행색의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엄청난 덫을 놓아요. 절대 옮길 수 없는 살아있는 뿌리 내린 올리브 나무를 깎아 만든 자신들만의 비밀 침대를 침실 밖으로 내오라고 하인에게 일부러 거짓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오직 침대를 직접 만든 진짜 오디세우스만이 그 침대가 결코 베어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낼 테니까요. 실제로 오디세우스의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 두 사람을 올가매던 20년치의 모든 의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극적인 카타르시스와 함께 둘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대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올리브나무 침대. 와,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과 인내를 상징하는 문학사상 정말 가장 아름다운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서사 전반에 걸쳐서 신들의 의지와 우주의 정의를 나타내는 징조들이 아주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작은 새들을 찢어발기는 모습, 이거는 남의 집을 유린한 구혼자들에게 곧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다가온다는 걸 소름 돋게 예고하죠. 무엇보다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향해 복수의 첫 화살을 날리는 바로 그 순간, 아주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꽝 하고 떨어집니다. 최고신 제우스가 내린 이 천둥 소리는 단순한 극적 효과음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무질서와 혼돈이 마침내 끝나고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이타카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주의 질서를 회복할 자격이 있다. 이걸 하늘 스스로가 승인해주는 우주적 차원의 아주 장엄한 선언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고대의 구비 문학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문화에 거대한 테페스트리를 촘촘하게 직조해내었는지 그 영원한 유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대한 서사시는 그저 척박한 그리스의 섬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 이 단 하나의 시가 서구 문학의 정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인문학 교육 교재로 쓰였고요.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근대 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면서 말 그대로 거대한 지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서양의 셀 수 없이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이 텍스트를 밤낮으로 파고들면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했죠. 서구 인문주의의 가장 깊은 지층을 파보면 거기엔 언제나 오디세이아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질긴 생명력은 현대 문학의 거장들까지도 끊임없이 매혹시켰습니다. 왜 수많은 천재 작가들이 굳이 이 오래된 우물로 다시 돌아와서 물을 기를까요? 바로 이 작품이 인간의 방황과 귀환, 절망과 구원에 대한 새삼에서 가장 완벽한 심리적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오디세우스의 지적 갈망을 그렸고요.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유명한 모더니즘 소설 율리시스는 아예 더블린에서의 하루를 오디세이아의 구조에 완벽하게 덧대어서 현대인의 소외감을 탁월하게 묘사해냈습니다. 또 마거릿 에투드의 페넬로피아드는 늘 침묵하고 있던 여성의 시선으로 이 텍스트를 날카롭게 전복시켰죠. 어디 이쁜가요? 드넓은 우주를 무대로 한 수많은 현대의 SF 판타지 영화들. 이것들도 결국 고향을 찾는 인간의 험난한 여정이라는 이 고대의 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문학적 허구의 발상지이자 문학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라고요. 3000년 전 햇볕에 그을린 고대의 점토판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눈부신 스마트폰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운명의 실현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그 질긴 생존 의지를 이토록 집요하고 눈물겹게 탐구한 작품은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미치도록 강렬한 통찰,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3000년의 시간을 견뎌낸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번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다루었던 고대의 노스토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실제 삶과 곧바로 연결 지어보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만의 바다를 치열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치고 끝없는 유혹과 상실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필사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혹은 내 삶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타카는 과연 어딘가요? 이 여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